자, 이제 우리 이 수출 시점 명세서를 메인 매출 전표로 보내고 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출 시점 명세서로 들어오는 걸로 두 개를 좀 다 볼게요. 왜냐면 기출 문제에서도 이제 메인 매출 전표도 작성하고 수출 시점 명세서도 작성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각자 작성해도 세무사의 시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또 보내는 방법을 알면 편하신 걸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양쪽을 다 알려드릴게요. 둘 다 불편해요. 둘 다 뭔가 손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쓰시게 두 개 다 한번 보면, 자, 이 두 개를 먼저 메인 매출 전표로 보낼게요. 당연히 선적일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쓰는 날짜니까 이 날짜에 분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전표 처리라고 있죠. 예, 전표 처리를 클릭하시고, 자, 좀 기다리시면 수출 시점 명세서에 있는 거와 메인 매출 전표에 있는 정보를 두 개를 대조를 해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없는 게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확인 누르시고, 자, 여기에서 그냥 지금 두 번째 건 돈 받았는데 뭐 분기야 우리가 알아서 체크하는 거니까 둘 다 그냥 외상이라고 할게요. 아래 일괄 분기 누르셔서 2번 외상이라고 하고, 예, 그럼 둘 다 이렇게 분기하겠다라고 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전표 처리. 전표 처리 눌러서 예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갔다고 나오죠. 전송했다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10월 7일로 가보면, 자, 얘가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영세율 구분을 1번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럼 우리 방금 뭐 11월 23일자도 뭐 당연히 1번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내는 거는 이렇게 쓰면 수출신고 번호가 여기에 나와요. 자, 그럼 이번엔 거꾸로, 자, 그냥 선적일이 12월 29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출신고 번호로 메인 매출 전표에 그냥 외상으로 한번 써볼게요. 12월 29일이 선적일이라 가정하고 얘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12월 29일 날 우리가 16 수출이고, 자, 금액은 이때 환율이 1,100원이면 1,100원에 $10,000. 거래처는 LAT. 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1번. 그리고 수출 신고 번호 써주고, 분기에는 2번 외상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먼저 전표를 하나 발행을 해 보세요. 하셨나요? 수출 신고 번호도 쓰셨죠?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수출 시점 명세서를 여시고, 자, 여기서 전표 블록이라고 위에 있죠. 이번에 전표 블록을 클릭하면, 자, 얘라고 하시면 두 개를 대조해서 얘들이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도 있고 수출 시점 명세서에도 있는데
얘는 메인 매치점표 있는데 수출 시점 명세에서 없다고 이렇게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불러올 거니까 앞에 체크되어 있죠.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럼 아래 얘가 들어왔죠. 자 둘 다 손간다는 게 이거예요. 얘도 뭐 US 달러면 US 달러다. 환율 쓰면은 외화 가격은 사라져요. 그러면 $10,000다고 써주는 것까지 해야 얘도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보내고 받는 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기능들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이제 수출 시점 명세서가 기출 문제로 나오는 거 봅시다. 자 595페이지 회사는 282.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이건 엄청 단순하죠. 그럼 선적일을 보면 뭐 선적일이 1기 확정신고 기간 안에 있네요. 4, 5, 6월이니까 그 문제 없고, 자 환율도 보면 얘 둘이 선적일하고 환가일 했을 때 선적일이 빠르니까 이 환율 쓰고, 얘 둘이는 보니까 환가일이 더 빠르네요. 그러면 환가일 환율로 쓸 거고, 다음 선적일 환가일 봤을 때 선적일이 빠르니까 이날 거 쓸 거고, 자 이 국가는 필요 없고 통화 JPY US 달러 두 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보를 봤으니까 자 얘네들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로 가서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수출 신고 번호, 선적 일자는 2020년 4월 6일, 통화 코드는 일본이고, 환율은 1엔당 쓰는 거니까 9.94, 외화는 30만 엔이다. 거래처는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생략하고, 얘는 환율이 1080원, 6만 달러. 이번 문제는 수출 시점 명세서만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끝. 또 생각보다 괜찮죠? 그죠? 자 다음 자 그리고 642
2페이지. 회사는 287번. 문제 볼게요. 642페이지. 자, 다음은 수출신고 필증의 일부 자료와 선적일 및 환율 정보이다.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위한 수출 시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에도 입력하고 제품 매출의 자료를 그리고 수출 시정 명세서도 작성하라고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품목하고 이런 것도 적혀 있고 입력 갖다 쓰면 되고, 자, 결제 금액이 45,000달러고 수출 신고일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정보고, 선적일 그러면 수출 신고일 기준 환율은 필요 없고 선적일 환율을 쓸 거고, 왜냐하면 결제 조건이 우리는 나중에 후불로 적질로부터 후불로에서 35일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쓰면, 자, 지금 작성하는 게 두 개니까 뭐 보내기 해도 되고 그냥 각각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산수를 못하니까 수출 시점 명세서를 먼저 쓸게요. 산수 못하니까. 그럼 여기는 쓰면 계산해 줄 거니까 수출 시점 명세서 가서, 자, 얘는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고, 수출 신고 번호 선적 일자, 통화는 US 달러, 환율은 1210원, 외화는 45,000달러, 거래처는 GA 주식회사.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얘는 작성이 끝났고, 자,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좀 편하게 하게 전표 처리 눌러서, 아이고 앞에 체크 안 했네. 자, 체크하고 전표 처리 누르고 확인한 후에 결제는 미래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일괄 분기해서 그냥 외상으로 해놓고, 그리고 전표 처리하면 12월 15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얘 작성은 끝났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12월 15일 날, 자, 여기 들어와 있는 거에서 0셀 구분 쓰고, 그럼 얘 다 들어와 있죠. 문제 적혀 있는 거 다 써줄 거면은 얘였고, 수량은 150개였고, 그죠? 뭐, 단가는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준 거는 전부 다 입력했죠. 하나도 빠짐없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이에요. 오늘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한 내용이 먼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했고, 그죠?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그리고 수출 시점명세서를 봤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 3005번 회사로 좀 옮겨 가볼게요. 자, 전산 세무2급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세무1급에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라고, 자, 이 서식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서식이. 근데 저도 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교육용 버전에 없다가 나왔으니까 테스트 한다고 전산 세무 1급에 내는 거는 이해를 해요. 자주 그러니까 테스터가 세무 1급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또 한 번 또 나왔어요. 한 번 나오고 나면 안 나올 법한 건데, 그래서 뭐 문제 없으면 세무 2급에도 나올까봐 그냥 들어와 보는 건데, 전에 한번 구경은 저하고 같이 했었어요. 우리 그 서로 연결되는 고리 보고 하면서. 그럼 이건 문제 나오면 정말 단순한 거예요. 정말 보고 입력하면 되는데 세무 1급에 나와서 제가 신기하다라고 하는 건데, 뭐 시간 사람들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간 잡아먹으려고 온 것처럼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럼 내구 신용장이다 구매 확인서다라고 선택하고 소를 번호 쓰고 그 아래 있는 발급일자 쓰고 거래일자 쓰고 금액 쓰면 끝이에요. 정말 왜 나온지 모르겠죠.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나왔는지. 근데 세무 1급에 두 번이나 나왔고, 물론 뭐 한 번은 2점이었고 막 이런 식이지만, 그래도 별거 아니니까. 근데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거 나오면 당황할까봐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그냥 작성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랑 같이 섞여서, 혼자 나온 적은 없는데 다른 거랑 섞여서 나온 적은 있는데,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영세율 구분하는 거 있죠. 영세율 구분하는 거에서 우리 1번, 3번, 아직 우리는 한 번도 푼 적 없지만 뭐 임가공 이런 거에 그 과세표준 금액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다른 건 같이 나와봐야 뭐 한 개씩 나오겠죠. 그래서 별거 아니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면 금액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여기까지가 제 영세율 관련된 내용들을 봤고, 자, 오늘 새로운 진도는 저와 같이 여기까지만 가고, 저와 같이 또 전표 입력 연습을 해봅시다. 주말에 전표 입력 연습 많이 하셨나요? 계속 그 혹시 카페에 있는 문제 쭉 풀어보신 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들 있죠. 외화가 잘 보이죠? 그렇죠? 외환 차이 잘 보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쓴 거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외환 차이 외환 차손이에요. 나중에 이제 결산 문제를 보면 외화 환산만 또 잔뜩 나올 거예요. 지금 출제위원이 외화를 좋아한다고 우리끼리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화는 기준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그것도 시험 준비할 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래서 기준을 좀 잘 잡아 두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전에 521페이지에 일반 전표는 했었고, 그래서 522페이지로 가서, 자, 이 메인 매출 전표 했었나요? 메인 매출 전표 우리 하나만 했었죠? 자, 522페이지 이거 한 적 없죠? 자, 이거 같이 좀 풀어봅시다. 자, 컴퓨터 예산은 275번으로 가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가서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9월 30일 날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툴리 상사에 550만 원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그럼 우리 지금 기계장치 장부 금액 600만 원짜리를 지금 500만 원에 파는 거죠. 5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부가가치세니까 그럼 100만 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네요. 결론은 자,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 지우고 550만 원 받고 100만 원, 그리고 550만 원은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걸로 쓰고 미수금으로, 그리고 100만 원 손해다라고 써주면 전표 처리는 끝나겠네요. 자, 그럼 바로 입력을 해보면 9월 3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기계장치 1000만 원에 죄송해요. 판매한 거 500이죠. 자, 500만 원에 별도 거래처는 툴리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기계장치 1000만 원, 기계장치 다음 번호 400만 원. 그리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에 550만 원. 그리고 차이나는 100만 원. 차변에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거 한번 순서 정리하신 분은 뭐 보니까 그냥 쓰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자, 다음 9월 6일 날 주식회사 한가락에서 8월 5일 구입한 기계장치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전액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자, 이번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얘는 받았죠. 그리고 기계장치였으니까 과거에 51번이라고 썼던 거 이번에 51번으로 과세 이용해서 마이너스로 써줄 건데, 자, 이번에 외상대금은 맞는데 미지급금이죠. 일반인 상거래 아니니까. 그럼 혼합으로 해서 미지급금에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8월 5일자로 가서 죄송해요. 9월 6일로 가서 8월 안 가도 될 것 같죠? 51번 매입과세 기계장치 반품이다. 마이너스 3천만 원의 별도 한가락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그럼 우리 가구 샀을 때 원재료 적혀 있던 거 기계장치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8월 5일 날 이렇게 써둔 거를 그대로 반대로 금액만 마이너스라 쓴 거예요. 이건 8월 5일 날 사왔을 때고, 이 그대로 반품하면 금액만 똑같은 분기에 마이너스가 되도록 지금 9월 6일 날 해준 거죠. 그죠? 똑같은 건데 마이너스로 부호만 처리된 거예요.
자, 다음 9월 9일 날 회사는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해당 부품 교체로 지게차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것으로 판명됨. 그리고 교체한 후 부품 교체 비용 220만 원 월세 포함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주식회사 을지로부터 수취하고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게차는 구입 당시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는데 우리 공장의 지게차 주요 부품 교체하는 건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 아니면 전부 다 51번 매입과세로 선택할 거고, 지금 괄호에 적혀 있고 마지막에 차량 운반구로 처리했다. 여기서 냄새는 나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거죠. 우리 내용연수 증가, 가치 현저한 증가, 용도 변경, 증축 개출, 그리고 주요 부품 교체, 얘네들은 자본적 지출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할 거고, 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9월 9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지게차 부품 교체한 거고, 금액 220만 원에 포함이니까 200만 원에 별도.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을지,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본적 지출이니까 유형자산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전액 다음 달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우리는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23일 업무용 승용차를 파이낸셜 코리아로부터 운용 리스 조건으로 리스하여 영업팀에서 사용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사는 리스료를 임차료로 분류하며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함. 발급받은 전자계산서, 다음 페이지에도 계산서고 우리 회사가 한결테크인가 봐요. 맞네요. 그래서 53번 매입 면세고, 자, 우리 운용 리스라고 적혀 있죠. 운용 리스는 그 리스의 그 물건에 대한 우리 소유권이 아예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금융 리스는 우리 건데 우리 회사를 못 믿기 때문에 소유권을 안 넘긴 거고, 운용 리스는 그냥 우리 회사한테 여러분들이 누가 뭐가 필요한데 돈이 없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임차료 내고 빌렸을 테니까 네 돈으로 좀 사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쓰는 게 운용 리스예요. 그래서 운용 리스는 임차료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말 없어도 임차료라고 쓴다는 거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미지급금이겠네요. 자, 그럼 날짜 9월 23일 날 우리는 53번 메인 면세고, 월 리스료 300만 원. 거래처는 파이낸셜 코리아고,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임차료에서 영업팀에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800번대 임차료고, 문제 첫 줄 끝에 보면 영업팀 거라고 적혀 있죠. 대변에 얘는 다음 달 지급하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9월 30일 주식회사 날짜로부터 구매 확인서에 의해 상품 1,000만 원을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00만 원은 즉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52번 매입 영세고 받았으니까 매입이죠. 그리고 상품을 샀으니까 뭐 계정 항목 상품이고 대변의 보통 예금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다음 달 10일이니까 외상 매입금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9월 30일 날 52번 매입 영세 상품 금액은 1,0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날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우리는 원재료가 아니고 지금 상품을 산 거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500만 원 나가고 상품 원재료 산 건데 외상이니까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끝났네요. 자, 53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2월 28일 날 531페이지 컴퓨터 회사도 혹시 조회해야 되니까 다음 번호 276 자, 공개해 볼게요. 영업부 직원 김사랑의 결혼식 경조사비 지급 규정에 의해 축의금 2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게 엄청 간단하다, 그죠? 보통 예금에서 20만 원이 나갔고 차변에 우리 영업부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고 800번대 영업부니까 20만 원이다. 우리 시험에 이 분기 나오면 좋겠다, 그죠? 자, 다음 4월 18일 자,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주식회사 인성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만기가 3개월인 주식회사 인성에서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자, 차변에는 어음 받았고 대변에는 계약금 받은 거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계약금 받았으면 선수금이고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어음 받았는데 우리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아니죠. 그래서 미수금이다. 주식회사 인성.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딱 실수하거나 시간 갉아먹기 딱 좋은 느낌이다. 그죠? 고민하다가. 자, 다음 4월 21일 1월 21일에 3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주식회사 중급 상사의 외화로 단기되어 한 3,000달러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대여시
환율은 1달러당 1,000원, 회수 시 환율은 1달러당 1,100원. 그럼 외환 차익 나오겠네. 30, 그죠? 자, 지금 우리 장부에는 우리는 돈 빌려준 게 총 3,000달러인데 이때 대여할 때에 환율이 오래 했으니까 기말에 평가한 게 아니고 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내 장부에는 300만 원이다라고 들어올 거고, 즉 우리 회수하는 시점에서는 3,000달러인데 지금 회수 시 환율이 1,100원이니까 우리는 330만 원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장부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지울게요. 우리는 외화로 단기 대여한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고 중급 상사 300만 원.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온 거는 330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외환 차익이다. 우리는 300만 원 들어올 거다라고 적어뒀는데 330이 들어왔죠. 그래서 거래하면서 환율에 의한 차이가 발생하면 외환 차익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다음 4월 30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주식회사 제일건업으로부터 8,800만 원에 취득하면서 이에 대한 취득세 404만 8천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토지 매매 취득 대금 중 8천만 원은 당일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인 800만 원은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이번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어요.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죠. 그럼 투자 부동산 금액은 일단 8,800만 원 하고, 그리고 이걸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세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404만 8천 원은 여기 합쳐지니까 9,204만 8천 원 되겠네요. 그리고 돈은 대변에 현금으로 404만 8천 원,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8천, 나머지는 미지급금. 그냥 쭉 정리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고 이건 9,204만 8천 원이고, 대변에 현금으로 404만 8천 원이고 8천만 원, 800만 원. 자, 보통 예금이고 미지급금이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5월 27일 날 하나은행에 예치된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3천만 원과 이자 90만 원 중 이자 소득세 13만 8,600원이 원천 징수되어 차감 잔액인 3,076만 1,400원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원천 징수세액 자산 나오면 선납세금인 거고. 그죠? 자, 그럼 우린 지금 정기적금 만기되어서 3,000하고 이자 90만 원이 들어올 건데 이만큼 세금 빼고 나머지 돈이 보통 예금 들어왔다는 거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차변에는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고 대변에 들어온 이유는 정기 적금. 자, 그리고 뭐 하나은행 쓰실 거면 쓰시고 시험 첫 기준은 아닌데 알려주니까 얘도 단기 투자 자산이었죠. 자, 그리고 항상 이자나 이런 것들은 수익과 비용은 전부 다 전액을 써놓고 이자가 90인데 원천징수 당한 거죠. 그러면 3,076만 1,400원 들어온 거고 차이나는 13만 8,600원은 우리는 선납 세금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이 위치면 제가 카페 프로라고 했던 문제 나오지 않던가요? 본 적 있죠?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 기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거하고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매매처 전편은 제가 안 올린 게 컴퓨터를 연습하지 페이퍼로 하니까 나중에 가니까 너무 생각만 해서 역으로 꼬이더라고. 페이퍼로 차변되면 쓰니까 매매처 전편은 컴퓨터가 도와주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해가고 근데 일반 전표만 잘 잡아도 근데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건 아니죠. 범위 세트 보면 항상 한두 문제씩 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내니까 시험 때 이번 회차가 어려웠어, 쉬웠어 이런 표현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한두 문제를 더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더 넣으면 합격률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 효과가 어떤 반대로 보면 문제 출제위원이 실수를 해서 문제를 모두 맞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모두 맞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합격률이 팍 상승을 해요. 과거에 전산회계 1급이 합격률이 50몇 %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문제를 두세 문제 잘못 내가지고 모두 맞음 하니까 합격률이 50몇 %까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도 일어났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좀 똑박 맞았어요. 어려운 문제를 두세 문제 넣어가지고 합격률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식이니까 자 우리 오늘은 저와 같이 여기까지 하고 또 저하고 계속 매일 짜투리 시간들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계속 우리 전표 입력의 감은 잊으면 안 돼요. 자, 내일 혹시 결석하실 분 없으시죠? 내일하고 모레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위치로 진입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이제 다음은 결산하고 나서 소득세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법 본 것 중에서 어렵다기보다는 시험하고 연관성이 있고 나중에 되면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이라 그런데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또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